안녕하세요. 오랜 억울함을 속 시원하게 풀고 온 6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남편이랑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자식 셋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음식 준비하고 밤늦게 가게 문 닫고 그것밖에 몰랐어요. 다 가족 먹여 살리는 일이니까 불평할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원래 참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근데요, 60 넘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참아도 복은 안 오더라고요. 그걸 깨닫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삭힌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말해도 안 믿어주고 남편도 아들도 내 편이 아니었던 이야기요. 그년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었어요. 다들 속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저처럼 혼자 삭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예요.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말해도 안 믿어주니까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요. 부디 그분들한테 이 얘기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원래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건 22살 때였는데 동네 이모가 중매를 서줬는데 첫눈에 반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성실해 보여서 괜찮다 싶었죠. 결혼하고 우리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살림비천이 500만 원도 안 됐을 때였죠.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육수 끓이면 전 재료 손질하고 그렇게 둘이 18시간씩 쉬지도 않고 일했어요. 손님 없는 날은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요.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아 가게를 넓혔고 20년 차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어요. 애들 셋 다 키워놓고 가맹점이 5개까지 늘었을 때 이젠 좀 살만하구나 싶었죠. 그때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사뒀고요. 그게 30년 동안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한 대가였어요. 남편은 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좋은 게 문제였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힘든 사정 얘기하면 다 믿고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특히 눈물에는 꼼짝을 못했어요. 세상에 거짓 눈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갔으니까요.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처음 느낌은 야무지게 생겼다였어요. 말도 잘하고 똑똑해 보이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저도 몰랐지만요. 솔직히 며느리라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그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 제 인생이 지옥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처음 상견례 때부터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웃고 있는데도 눈은 안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남편 앞에서는 180도 달랐어요. 아버님, 듣던 대로 정말 멋지시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눈을 반달로 만들어 웃고 남편 이야기에 리액션을 얼마나 잘하던지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기분이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참 괜찮은 애인 것 같아. 밝고 싹싹하고 야무지고 둘이 결혼하면 잘 살겠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티가 났어요. 명절에 선물을 가져오는데 남편한테는 고급 양주의 건강식품 세트,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떡해요. 어머니 걸 깜빡하고 놓고 왔어요. 제가 다음에 꼭 드릴게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음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 뒤에 남편 생일엔 온 가족 불러서 고급 식당에서 외식도 했어요. 근데 제 생일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식당 취소까지 하더군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랬어요. 서연이가 요즘 뭐 새로 준비하느라고 바쁘다고 하던데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아들한테 얘기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 엄마, 서연이가 원래 좀 내성적이야.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그 뒤에 결정적으로 그년 본색을 확실한 날이 왔어요. 결혼 2년차 추석이었죠. 그래도 명절이면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잖아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만들고 정신이 없었어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죠. 며느리요? 점심이 지나서 왔어요. 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거의 들어 눕듯이 앉아서 폰만 보더라고요. 예, 거기서 뭐하고 있어? 이리 와서 좀 도와. 거의 다 했으니까 놓는 거라도 해. 네,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하고요. 그러더니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전 혼자서 부엌에서 기름 뒤집어 쓰고 일하는데 할 게 있다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어요. 명절에 괜히 시끄럽게 하기 싫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도 전 부치다가 잠깐 허리라도 펴려고 거실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을 갔죠. 아마 5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저녁에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얼굴이 잔뜩 굳어 있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야? 아들이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화면에 제가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서연이 그냥 늦게 와서 일도 안 돕는다.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아들 문자를 보고서 눈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나한테만 왜 이러시는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안으면서 말했죠. 괜찮아, 울지 마. 내가 엄마하고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억울해서 죽겠다는 말이 어떤 심정인지 알겠더라고요. 어? 아니야, 난 이런 문자 안 보냈어. 여태 일하느라 핸드폰도 못 봤는데. 엄마가 아니면 이걸 누가 보낸 건데요? 봐요, 엄마 번호로 왔잖아. 아들이 제 핸드폰을 가져와서 확인하더니 보낸 문자함에 그 문자가 떡하니 있었어요. 야, 아니라니까. 사람 잡네. 나 진짜 그런 문자 안 보냈어. 진짜 아니야. 그때 일 보고 들어오던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니, 명절에 왜들 이래? 이게 뭔 일이야? 이런 날 큰 소리 내야겠어? 아들이 벌개진 얼굴로 문자를 보여주니까 남편 얼굴도 굳어지더라고요. 진짜 당신이 보냈어? 아니, 서연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명절이 분위기 망치게. 나 안 보냈다니까. 누가 내 폰으로. 아까 분명히 내가 여기 놓고. 말하다가 멈췄어요. 순간 머릿속에 아까 상황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잠깐 쉬려고 거실에 나와서 화장실 갔을 때 있던 사람,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면서 저를 곁눈질로 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슬픈 척하는데 어딘가 승리감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는데 분명히 봤어요. 인연이 한 짓이구나. 속으론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며느린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깨까지 떨면서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 마음에 드는 사람은 못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만큼 음식을 잘하지도 않고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차라리 명절에 제가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이 달래고 남편까지 며느리한테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면서 감싸더라고요. 결국 남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안 되겠다. 앞으로 명절에 안 와도 돼. 음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뭐하러 이런 거래. 당신도 서연이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마. 알았어? 며느린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눈물을 훔치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간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털어놨어요.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 문자 진짜 내가 안 보냈어. 아까 일하다가 화장실 간 사이에 서연이가 내 폰으로 보낸 거라니까. 걔가 일부러 그런 거라고.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평소에 좀 잘했으면 이런 오해도 없었을 거 아니야. 아니, 됐어. 나 피곤해. 자자. 남편이 돌아 누웠어요. 전 그 등을 보면서 눈물을 삼켰어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며느리 말에 나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그년 눈물 몇 방울이 우리 세월보다 강한 거예요. 그날 밤 전 방에서 베개가 젖도록 울었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아무도 안 믿어줘서.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며느리를 그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알았어요. 인연이 보통이 아니구나.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칼 드는 년이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쯤 됐을 때 제가 담낭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게 됐어요. 2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지방에 매장 교육을 들으러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출장 가기 전에 남편이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는 걸 들었어요. 서연아, 내가 출장이 있어서 못 챙길 것 같으니까 네가 병원에 좀 자주 가봐라. 아버님 당연하죠.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어머님 제가 잘 챙길게요. 참 밝은 목소리였어요. 활짝 웃는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았죠. 수술 잘 받고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둘째 날까지도 며느리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셋째 날이 되니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어머니 어쩌죠? 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발목에 금이 가서 깁스했어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입원하자마자 며느리가 갑자기 다쳤다뇨. 그래도 저는 괜찮은 척 대답했어요. 속으론 네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도요. 그래, 뭐 많이 다친 거야? 무리하지 말고 쉬어라. 난 괜찮다. 그래도 어머니 입원해 계신데 제가 안 가면 되겠어요. 목발 짚고라도 갈게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며느리가 왔어요. 목발을 짚고요.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낑낑대면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수술은 잘 끝난 거죠? 진짜 다행이에요. 제가 과일 깎아 드릴게요. 그러더니 깁스한 발을 질질 끌면서 의자에 앉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찔렸어요. 저번 명절처럼 이상한 머리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다쳤는데도 왔구나 싶어서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화장실 간다며 일어서는데 걸음걸이가 어딘가 어색한 거예요. 목발을 짚긴 하는데 중심을 그쪽으로 안 두고 다친 쪽으로 걷는 게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깁스 부분이 들떠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유심히 봤죠. 얼마 뒤에 며느리가 다시 의자에서 일어서다가 발을 헛디뎠는데 그 순간 깁스가 헐렁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서연아, 너 네? 왜요? 너 깁스가 이게 뭐니? 며느리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바로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아, 이거요? 붓기가 빠져서 헐거워진 것 같아요. 다시 가서 봐야 할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제 입에서 바로 그 말이 나왔어요. 사실 전에도 당한 게 있으니까요. 너 가짜 깁스하고 온 거 아니야? 병문안 오기 싫어서 이런 짓까지 한 거야? 순간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황한 건지 화가 난 건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진짜 다쳤는데. 그래? 진짜 다쳤어?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침대 옆 호출 버튼에 손을 뻗었어요. 그럼 여기 의사 선생님한테 봐달라고 하자. 마침 병원에 잘 왔네. 정형외과 바로 아래층이니까 같이 가서 깁스 상태 확인하고 다시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 순간 며느리가 도망이라도 칠 기세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그냥 갈게요. 뭐? 깁스가 그렇게 풀렸는데 그대로 가면 되니. 하고 가.
진짜 괜찮아요. 저 그냥... 그러더니 며느린 허둥지둥 가방을 챙기더니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급했는지 목발을 안 들었어요. 아까까지 쩔뚝거리면서 짚고 다니던 목발을요. 의자 옆에 세워둔 채로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역시 가짜구나. 병문안 안 오려고 연극한 거구나. 야, 목발 갖고 가야지! 제가 소리쳤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잘만 걷네. 그렇게 오기 싫으면서 뭐하러 왔어?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문 앞에 멈춰서 돌아봤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어머니, 저 진짜 아팠는데 어머니는 왜 맨날 저만 미워하세요? 목발 없이 멀쩡히 걸어가면서 그 소리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나중에 훌쩍이면서 병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서연이한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어? 꼴도 보기 싫다고? 어느새 며느리가 벌써 연락을 돌렸더라고요. 피해자 행세가 또 하고 싶었겠죠. 그래, 가짜 깁스하고 와서 꼴도 보기 싫어서 가라 그랬다. 왜?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소리를 쳤어요.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당신은 왜 맨날 서연이한테 그래? 무슨 가짜 깁스를 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더 억울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 무렵 며느리가 새로 시작한 웨딩 사업이 크게 성공했거든요. 유명 연예인 결혼식을 몇 건 따내면서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수직 상승이었고요. 아들도 덩달아 잘 나가게 됐어요. 결정적으로 남편 생일에 외제차까지 선물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내가 살면서 우리 며느리 덕에 이 비싼 차를 다 타보네. 이런 애가 어딨어?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다녔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서연이처럼 능력 있는 며느리가 어딨어.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라니까. 이때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며느리 시세 많은 시어머니 취급을 받을 판이었죠. 저는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다들 그렇게 좋다고 난린데 나만 입 다물면 되겠지. 하지만 속으로 삭히고 참으면서 마음속에 결심을 하나 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전연 가면을 확실하게 벗길 거야.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 무렵에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인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일주일 후 의사 선생님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폐암 3기입니다. 전이가 시작됐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 손을 꼭 잡았는데 남편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남편은 치료보다 그걸 가장 먼저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끝을 흐렸죠. 그래도 치료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저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 드려야 하니까.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못했고요. 솔직히 남편이 제 옆에 없다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며느리가 변했어요. 암 진단받고 며칠 후부터 며느리가 매일 병원에 오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있다가 남편 약 챙기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완전히 딴 사람 같았어요. 아버님, 오늘 드실 약 제가 챙겼어요. 이따 산책 가실래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며느리 보고 있으면 내가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야, 아픈 것도 싹 낫겠다. 저는 의아했어요. 내가 며칠 입원했을 때 오기 싫어서 쇼하던 애가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러다가 며느리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남편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점수 따려는 거구나. 그때부터 며느리가 남편 옆에 붙어서 슬쩍슬쩍 하는 말을 저는 들었어요. 아버님, 나중에 건물 관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아픈 남편 옆에서 재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치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아픈 남편 앞에서 괜히 시끄럽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마지막일 것 같다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손을 잡았는데 차갑더라고요. 몇 분 뒤 남편은 눈을 감았어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난 거죠. 며느리는 문상객들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 눈물이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다리에 힘이 풀린 척 비틀대고 친척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며느리 효성이 지극하네. 아우, 참 친딸도 저 정도는 못할 거야. 저만 알았죠. 저게 다 연기라는 걸요. 빈소에서 잠시 화장실을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병풍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하고 구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들었어요. 여보,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 서연아,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어. 그러니까 하루빨리 확인해야지. 당신이 장남인데 그런 건 우리가 알아야지. 난 몰라. 엄마 있는데 두 분이 알아서 했겠지. 저는 병풍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 며느린 그저 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또 제가 나쁜 사람 될 게 뻔하니까요. 그래, 저게 네 진짜 모습이지. 두고 보자. 그날 밤 영정사진을 보며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끝까지 전년한테 속은 거야. 당신 대신 내가 갚아줄 테니까 지켜봐. 얼마 뒤 남편 49제가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하루는 초인종이 울리길래 나가봤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연락 한 통도 없던 애가 손에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쓸쓸하실까 싶어서요.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린 개의치 않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매주 왔어요. 반찬이며 과일까지 들고 청소까지 해주고 가더라고요. 전 가만히 웃기만 했어요. 속으론 알고 있었거든요. 전현이 왜 갑자기 저러는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한테만 잘 보이면 됐어요. 재산 결정권이 다 남편한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돈줄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며느리가 방문할 때마다 슬쩍슬쩍 던지는 말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건물 관리 힘드시죠? 저희한테 맡기시면 편하실 텐데. 그리고 연말 오면 세금 내는 것도 복잡할 텐데 그것도 제가 도와드릴까요? 전 그때마다 일부러 어리숙한 척 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런 걸 뭘 알겠니?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머니, 그러시면 제가 서류 좀 준비할게요. 어머님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드디어 이 노인네가 넘어왔다 싶은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그동안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 전연 가면을 벗겨야지. 그때부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저는 변호사를 먼저 만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갔던 법률사무소가 있었거든요. 거기 변호사님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로 쓸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거실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며느리가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아마 재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들 조용해졌어요. 오늘 너희 부른 건 내가 너희 아버지랑 모은 재산이 있잖아. 건물이랑 현금이랑. 며느리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거 전부 기부하기로 했다. 평생 모은 거 뜻 있는 곳에 쓰고 싶어. 정적이 흘렀어요. 한참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며느리가 입을 열었죠.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물었지만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나 죽으면 너희한테 다 가는 거 아니야. 살아있을 때 필요한 데 쓰는 거지. 솔직히 너희한테는 다 해줬어. 결혼할 때 집 사주고 사업 도와주고 더 바라면 욕심이야. 우리 애들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엄마 결정이라면 전 존중해요. 그리고 두 분이 모은 재산인데요. 그런데 며느리만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다리를 떨고 손을 비비 꼬면서요. 그래도 어머니,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면.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오래 생각한 거야. 언제가 좋을지를 못 정했던 거지. 며느리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가족회의가 끝나고 다들 인사하고 나가는데 며느리만 굳어 있었어요. 창문으로 아들네가 나가는 걸 보니 며느리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달래는 것 같았고요. 미끼를 던졌으니 이제 물기만 기다리면 돼요. 그날 밤 저녁쯤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버님 수발 다 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세요? 저는 문자를 보면서 웃었어요.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두 번째 문자가 왔어요. 솔직히 어머니 없어도 전 상관없었어요. 근데 돈은 다르잖아요. 그건 우리 거예요. 당장 그 기부 취소하세요. 안 그럼 가만 안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글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이건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이 밤에 누가 저러나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숨만 쉬어도 술 냄새가 풀풀 났어요. 얘가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오늘 보기로 했잖아요. 할 말 있으니까 왔죠. 며느리가 절 밀치듯이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절 노려봤어요.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전재산 기부? 지금 저랑 장난해요? 저는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재빨리 녹음기를 켰어요. 아니 어머니가 뭔데요? 그 돈이 어머니 거예요? 내 명이잖아, 내 거지. 그럼 누구 거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죠. 그건 아버님이 번 돈이에요. 아버님이 평생 일해서 모은 거라고요. 그 사람이 혼자 벌었어? 나도 40년 동안 같이 일해서 번 거야.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절대 이런 결정 안 하셨을 거예요. 아버님은 저한테 다 주셨을 거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나중에 저한테 준다고 태호 씨가 장남이니까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내내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을 리가 없죠. 거짓말 마.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님 몰라요.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리고 아버님 외제차 사드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 병원 가고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데요? 자격 있다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목에 핏줄이 섰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건 네가 재산 받으려고 한 거잖아. 며느리 눈이 커졌어요. 뭐요? 너 나한테 한 짓 다 알아. 내 폰으로 태호한테 문자 보내서 이간질하고 가짜 깁스하고 와서 병문안 온 척하고 다 기억해. 난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떤 년인지. 며느리 얼굴이 빨갛다 못해 보라색이 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쳤어요. 아, 진짜 짜증나. 하필 왜 우리 아버님이냐고. 그냥 어머니가 죽었으면 됐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며느리가 대놓고 저더러 안 죽는다고 말한 거잖아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죽으라고 한 거야? 다시 말해줘요? 네,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지금 다 틀어졌어요. 어머니는 왜 안 죽어요? 왜 안 죽고 살아서 이렇게 일을 만드냐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울음이 예전에 보던 가짜 울음이랑은 달랐어요. 진짜 없는 걸 짜내는 게 아니라 분해서 우는 것 같았어요. 진짜 역같네. 왜 하필 이래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내 사업 비전 어떡하냐고. 전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전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내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 그래야 너답지.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도와주셨을 거예요. 근데 어머닌 기부를 한다고요? 미쳤어요? 며느리가 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기부하겠다는 말 취소하세요. 싫어, 취소 안 한다. 며느리가 현관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니 죽고 나면 그냥 끝일 것 같죠?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어머니 죽으면 재산은 어차피 우리한테 와요. 기부고 뭐고 다 소용없다고요. 누가 웃을지 어디 두고 봅시다. 두고 보세요. 오늘 일 후회할 거예요, 진짜로. 며느리가 문을 쾅 닫더니 나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불이 아직 깜빡이고 있었죠. 저장 완료. 고맙다. 드디어 적의 본색을 드러냈구나. 저는 녹음 파일을 변호사님한테 바로 보냈어요. 증거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며칠 후에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며칠 만에 또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얘기 좀 해요. 제가 그날 일도 사과드리고 싶고요. 잠시 생각했어요. 며느리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전현이 뭘 하려는지 봐야 하니까요. 며느리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웃는 얼굴로 문을 열어줬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왜 안 죽냐고 했던 사람 맞나 싶었죠. 어머니,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날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기부하시겠다면 하세요. 어머니 결정이니까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거짓말인 거 뻔히 다 아는데 무슨 수작인가 싶었죠. 근데 어머니, 저희한테 조금은 남겨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태호 씨가 장남인데 부탁이에요. 저 진짜 어려워서 그래요. 요즘 사업이 안 돼서 나중에 다 갚을게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해. 며느리 얼굴이 변했어요.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저 말고 태호 씨를 봐달라니까요.
어머니는 왜 맨날 저한테만 이래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저한테만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시집살이한 저한테요? 웃기네. 언제 내가 시집살이 시켰어? 네가 필요할 때만 한 거잖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하셨다고요. 왜 어머니는 제 말을 안 믿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 팔을 확 잡았어요. 손톱이 살에 파고들 정도로요. 어머니, 좋게 말할 때 기부 취소하세요. 네? 며느리가 제 팔을 비틀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파서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아이, 야, 이건 놔! 안 놔요. 어머니가 대답할 때까지 안 놔요. 기부 취소한다고 하세요. 안 해! 그 순간 며느리가 절 확 밀었어요. 저는 뒤로 휘청거리다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어요. 허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요. 아휴. 저는 허리를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큰일 났다 싶은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팔을 손톱으로 긁는 거예요. 세게 여러 번, 빨간 줄이 생기도록요. 그러더니 자기 팔뚝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퍽퍽 소리가 났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전 주저앉은 채로 그 광경을 봤어요. 며느리가 자기 몸을 스스로 상처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기 팔 사진을 연속으로 찍더라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랬어요. 알겠죠? 정 안 되면 합의금이라도 받아내야죠.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인연이 지금 누명을 씌우려는 거구나. 사장님, 그때 갑자기 현관 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며느리도 그쪽을 봤어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실을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은 씨? 사장님,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서 문이 열려 있길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황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더라고요. 언제 왔어? 설마 다 본 거야? 다 봤냐고! 묻잖아!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직원이 움찔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저 지금 막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가 그 직원을 쏘아봤어요.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니, 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들어와? 그냥 놓고 가, 빨리. 그 직원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러면서 잠깐 절 보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거든요. 그 직원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뭘 봐? 빨리 안 가? 너 오늘 일 입만 뻥끗해봐. 남의 가족 일에 껴들지 말고 가! 며느리가 또 소리를 질렀어요. 그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나갔어요. 어머니가 먼저 절 밀어서 방어한 거예요. 가세요. 오늘 일 없던 걸로 하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어요. 거기 더 있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문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등 뒤에 대고 말했어요. 기부 취소하면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아들하고 연 끊고 싶지 않으면 잘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 안 하고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택시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왜 녹음기밖에 준비를 못했을까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 그날 사장님 집에 갔던 직원입니다. 한지은이라고 해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그날 서류 들고 온 직원이 며느리 편에 설까 싶어서요. 어쩐 일로 나한테 연락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는 좀 그래서. 다음 날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 직원, 지은이라는 사람은 30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하니 강단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사실은 저 그날 거짓말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안 봤다고 했잖아요. 사실 다 봤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지은 씨가 조심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두 분 대화 듣고 그때부터 찍었어요. 혹시나 싶어서요. 지은 씨가 영상을 재생했는데 거기 다 있었어요. 며느리가 절 미는 장면, 제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쓰러지는 장면, 며느리가 자기 팔을 긁고 때리는 장면, 자기 팔 사진 찍는 장면까지 다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걸 왜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날은 사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모른 척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이 어머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그 회사에서 3년 일했어요.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지은 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하늘이 도왔다는 걸요. 사장님은 손님들 앞에서는 진짜 친절해요. 근데 뒤로는 저 집은 돈은 많은데 졸부다. 오늘 온 신부 얼굴 봤냐? 드레스가 아깝다. 이런 말 매일 했어요. 그리고요. 직원들 월급 3개월이나 밀렸어요. 근데 사장님은 맨날 비싼 가방 사고 식당 다니고 저한테 맨날 야근 시키면서 수당은 한 푼도 안 줬어요. 내가 알기론 회사 잘 된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빚더미예요. 계약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지은 씨가 핸드폰을 또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거요. 사장님이 손님들 뒷담화하는 거 녹음해 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동안 직원들 부당해고 증거고요. 이건 허위 후기 조작한 거고요. 이걸 다 모았어요? 네. 저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모아뒀어요. 지은 씨가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저도 사장님한테 당할 만큼 당했어요. 손님 앞에서 망신당하고 월급 못 받고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한테 안 그래도 그날 내가 영상을 못 찍은 게 한이었는데. 지은 씨가 웃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같이 해요. 저 여자 가면 벗기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 도왔다는 그 말을 그날부터 믿게 됐죠. 저는 생각했어요. 며느리한테 가장 큰 복수가 뭘까? 전현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가 궁금했는데 그것도 지은 씨 덕에 알게 됐어요. 사장님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공한 여자라는 이미지요. 그거였어요. 성공한 며느리, 능력 있는 사업가 이미지. 그것도 다 무너뜨려야 했어요. 그래서 지은 씨랑 함께 피해자들을 모았어요. 며느리한테 당한 손님들 말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웨딩업계 커뮤니티에 제보하는 거였죠. 거기는 예비 신부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였는데 손님 뒷담화 녹음 파일을 첨부했어요. 글을 올리고 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무섭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기서 상담받았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 여기서 결혼식 했는데 뒤에서 저렇게 욕했다고요? 미쳤네 진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간 후로 며칠 동안 상황을 지켜봤어요. 예약 취소가 쏟아지고 직원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지역 뉴스까지 나왔죠. 웨딩업체 대표 갑질 논란이란 제목으로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봐야겠다. 며칠 뒤 며느리 회사로 갔어요. 번화가가 있는 건물 3층이었는데 예전에 아들이 저에게 자랑하며 보여줬던 곳이었어요.
서연이가 이만큼 키웠어. 대단하지? 그랬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어요. 요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예전엔 직원들이 바글바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책상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 하나가 없었어요.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쪽 구석에 며느리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절 보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구경 왔어. 뭐요? 네 꼴 구경하러 왔다고. 며느리가 자리에서 겨우 일어났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이 상황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구경이요? 왜? 뭐?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냐? 어머니가 기부한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다 꼬였다고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래, 내가 한몫하긴 했지. 커뮤니티에 글 올린 거 내가 했거든. 며느리가 멈칫했어요. 뭐라고요? 피해자들 모은 것도 나고 직원들한테 연락한 것도 나야. 너 그동안 손님들 뒤에서 욕한 거 녹음 파일까지 다 있어. 그것도 다 공개했어. 다시 사업하기 힘들 거다.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어떻게... 네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모아뒀더라. 월급 밀리고 야근 수당 안 주고 네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야. 그년이 감히... 며느리가 이를 갈았어요. 어머니도 같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내 인생 망쳐놓으려고? 네가 내 인생 망쳐놓은 건 왜 빼? 네? 제가요?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며느리가 발끈했어요. 여전히 뻔뻔한 얼굴이었죠. 어머니가 날 이렇게... 아,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억 안 나? 내 핸드폰으로 아들한테 보낸 문자, 그거 네가 보낸 거잖아.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리고 울면서 연기까지 했지. 전 어머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 안 와도 된다는 말 끌어냈잖아.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짓은 왜 안 세? 내 남편하고 아들한테 이간질해서 내 말 안 믿게 만든 거, 그거 다 네가 한 짓이잖아.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40년 같이 산 남편도 날 안 믿어줘서 네 가짜 눈물 때문에 억울해하면서 살았어. 내가 낳은 아들한테까지 외면당하고 혼자서 울고 삭히고 여태 참았어. 15년 동안. 니까지 것 하나 때문에. 저는 며느리 얼굴 앞까지 다가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네가 뭐가 억울해? 웃기지 마. 이게 끝인 줄 알고 있을까 봐 말해주는 건데 네가 욕하고 소리 지를 때 녹음기 켜놨어. 아, 내 팔 잡고 비틀었을 때 영상도 있지. 네가 나 밀어서 넘어뜨리고 내 팔에 손톱으로 긁어서 멍 만든 거, 그것도 다 찍혀있어. 며느리가 책상에 등이 부딪혔어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어머니, 제발 뭐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저는 단번에 뿌리쳤죠. 손 치워, 늦었어. 제발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글 내려달라고 피해자들한테 말해주세요. 제발요. 전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빌고 있는 그 모습을요. 한때 저한테 왜 안 죽어요? 하면서 소리 질렀던 그 입으로 지금은 제발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몸을 숙여서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네가 나한테 한 짓 하나도 안 잊었어. 이제 네 차례야.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텅 빈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회사지? 성공한 여자라고 으스댔잖아. 시아버지한테 비싼 외제차까지 선물하고. 그래서 다들 네 편이었지. 근데
지금은 뭐가 남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은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이게 진짜 네 모습이야. 저는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채로요. 넌 천벌 받아도 싸다.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안 나왔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끝까지 안 돌아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속이 후련했어요. 남편과 아들한테 말해도 안 들어주고 저만 나쁜 사람이 됐었는데 이제 끝났어요. 전연 가면을 벗겼으니까요. 건물을 나오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고소장을 들고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영상, 녹음, 문자 캡처. 변호사님 조언대로 다 준비해 갔어요. 며느리가 절 폭행했어요. 협박도 했고요. 죽으라고도 했어요. 여기 증거예요. 영상이랑 녹음을 보여줬더니 경찰이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직접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접수할게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여보 봤어? 전윤한테 법으로도 갚아줄 거야. 그 후로 상황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경찰서에서 며느리한테 출석 요구가 갔어요. 피의자 신분으로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며느리가 처음엔 안 갔대요. 전화도 안 받고 도망 다니듯이 피했다나 봐요. 그런데 결국 경찰이 직접 찾아가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취조실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절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정말 억울해요. 근데 영상 보여주니까 그제야 입을 다물었대요.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었던 거죠. 법정에서도 며느린 또 울었대요. 15년 동안 써먹던 그 악어의 눈물을요. 전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절 미워해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자료 배상,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이혼 소송을 넣었거든요. 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영상 봤어. 서연이가 엄마한테 한 짓 다 봤어.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그 사람 말만 듣고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호야, 엄마 너한테 수도 없이 말했잖아. 아니라고. 근데 넌 한 번도 안 믿어줬어. 엄마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다 알아. 용서해줘.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답도 못하고 전 전화를 끊었어요. 이혼 재판이 시작되면서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외도를 했대요. 이사로 채용한 남자랑 1년 넘게요. 또 아들이 모르던 빚도 있었어요. 사업한다면서 신용대출 받은 건데 사업이 아니라 명품 사고, 비싼 식당 다니고 그 남자랑 여행 가는 데 쓴 거였대요.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법정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혼 판결도 며느리가 유책 배우자라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았어요. 양육권까지 아들한테 갔어요. 며느린 아들네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그 아파트가 아들 명의였거든요.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났어요. 이사 나가는 날 며느리가 찾아와서 아들한테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어디로 가? 갈 데 없어. 진짜야. 나한테 그 입을 여보라고 하지 마. 우리 남이니까. 한 번만 봐줘. 제발.
애들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줘. 부탁이야. 법원에서 정한 대로 해.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아들이 문을 닫았대요. 며느리가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대요. 그 뒤로 며느리는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요. 예약 취소된 결혼식 환불해 주느라, 직원들 밀린 월급 주느라 가진 돈 다 썼대요. 사무실도 월세 밀려서 강제 퇴거당했고요. 남은 게 뭔지 아세요? 3억 가까운 빚이랑 신용불량자 딱지요. 들은 얘기로는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는 친정까지 등을 돌렸어요. 너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겠다. 뉴스에 네 얼굴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 전과자의 빚쟁이에 신용불량자에 혼자예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 살면서 배달 일한대요. 한때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손으로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15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시원했어요. 솔직히 불쌍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저한테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까지 한 년이에요. 15년 동안 제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라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둘째 막내랑 자주 만나고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매주 제가 기부한 재단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더라고요. 2년 만에 보는 며느리, 아니 그년이었어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고요.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얼굴은 수척하고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그 예쁘장한 애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어머니, 그년이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그때 돈밖에 몰랐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라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애들 보려면 어머니한테 먼저 용서받고 오래요. 제발요. 저는 잠시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불쌍한 마음이 들까 싶었죠. 네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그걸 조금이라도 알면 용서해달라는 말 못하지. 어머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달라질게요. 저는 문에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있지. 널 용서 안 할 거야. 죽을 때까지. 그년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러더니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면서 오열을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안 들었어요. 여전히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전 재산 기부한다고 했잖아. 그거 사실 전부 기부 안 했어. 네? 그년 눈이 커졌어요. 건물 하나만 재단해줬어. 거기서 지금 미혼모 자립 프로그램 해. 네가 그렇게 탐내던 그 건물에서 지금 100명 넘는 엄마들 살리고 있어. 나머지 돈은 보육원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주고 똑똑한 너희 회사 직원 웨딩 업체에 투자도 했어. 잘 되고 있어. 네가 탐내던 그 돈 너보다 좋은 사람들한테 다 제대로 간 거야. 며느리는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잡으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근데 있지? 고마워. 네가 그렇게 욕심 안 냈으면 나도 이렇게 의미 있게 쓰진 못했을 거야. 마음은 있어도 자식들 줬겠지. 덕분에 좋은 곳에 쓰게 됐네. 저는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한참 후에 그년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초라한 뒷모습이었죠. 한때 잘 나가던 여자,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며느리가 지금은 저렇게 됐어요. 요즘 저는 제가 기부한 재단에 가서 봉사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리고 절 도와줬던 그 지은이라는 아이, 그 아이가 새로 차린 웨딩 회사에도 투자를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그냥 참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도 해보는데요. 며느리한테 재산 뺏기고 어디 요양원이나 가서 외롭게 죽었겠죠? 그게 며느리가 원하던 그림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며느리 용서 안 하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15년 동안 당한 사람 마음을 알아요? 남편이랑 아들한테도 외면당하고 혼자 삭히면서 산 시간이 얼마였는데요. 용서요?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가면 쓴 인간한테 당하고 계신 분들 절대 참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꼭 갚아주세요. 때를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끝내세요.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그러고 지나가셨으면 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